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쇼폼을 활용한 여러가지 영상을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도 몇 가지 여성가족부의 쇼폼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정책마트.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신가요? 육아휴직도 곧 끝나가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걱정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정책 상품,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가 이제 갓 100일이 지났는데 맡길 수 있을까요? 회사 가고 싶어요. 하루 딱 4시간만 봐주시면 되는데. 그럴 땐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요? 네,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관련 활동을 해주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원하는 시간만큼 돌봐드리는 시간제 서비스. 질병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이나 학교에 못 갈 경우에는 질병 감염 아동 지원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정부 지원 요금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요금 차등 할인, 특히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10%를 추가로 지원해드립니다. 극화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최소 몇 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의 안전,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금 바로 여기로 신청하세요. 다음 편도 완판 기원! 자, 다음은 최근 우리나라 복지 동향 및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가족 외에도 한부모, 또 다문화, 비혼가족,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평등적인 가족 문화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겠다. 핵가족 외에도 한부모, 다문화, 비혼가족을 인정하겠다. 또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겠다. 아빠의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 이것은 문화적인 인식 개선, 양성평등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 유형별 격차입니다. 이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빈부격차별 가족 유형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양육비 부담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아직도 만연해 있죠. 이런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처럼 어렸을 때 3살부터 대학생까지를 다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공교육에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으로 계속 가야 될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적 문제입니다. 이 돌봄 서비스가 질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부모님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이렇게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추세입니다. 이처럼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 특성별, 단계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하는 서비스가 원클릭으로 다 통합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기관, 경찰서, 학교, 또 복지센터, 또 건강센터, 다문화센터, 각 기관마다 역할이 통합되어 있냐, 이건 궁금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정을 한 기관에서 맡을 것이 아니고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또한 한 가정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합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책 이슈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이런 신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 지원 확대, 출산 환경 개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은 200만원, 둘째 안은 300만원 이렇게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이거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내가 행복카드가 없다 이런 경우는 신청 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우리 소비 쿠폰처럼 모든 업종이 가능합니다. 대신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이런 데는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또 사용 기한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잔액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떨까요? 신청 방법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출생 신고를 완료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첫 만남 이용권은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이런 거와 별도로 지급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출생 순위 판정은 해당 아동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이 홍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구 쉬었어요? 애가 애를 키우네. 할머니 이렇게 큰 애 봤어? 앙? 아가. 이처럼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양육비 부담을 즉 국가가 우유값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안은 200만원, 둘째 안은 300만원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돌봄 공백 해소입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한 2시간만 애를 맡기고 싶은데 맡길 데가 없다는 거죠. 이런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질도 향상시키겠다 이것이 국가 방침입니다. 또한 가족 형태 다양성을 수용하겠다. 1인 가구, 비혼 동거 이런 가족들의 정책적 고려를 하겠다.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있습니다.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건 뭐냐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두 성인에게도 가족과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런 법안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가족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생활 공동체, 즉 가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 생활동반자법의 핵심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혼인관계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의 성립.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권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생활 동반자로 인정이 되면 이런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의료 결정권, 응급상황 시 동반자의 수술 동의 이런 의사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또 사회보장 혜택,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에서 가족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권, 재산분할 청구권 등 재산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주거 및 세제 혜택, 공동주택 구매 및 대출 세제 혜택 이런 데서도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해소,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의 의사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주로 동거하는 커플, 비혼주의자, 독거노인, 또한 독거노인 공동체, 또 동성 커플 이런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 되고 있을까요? 2023년 4월 달에 기본소득당의 영예인 의원이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왜 불투명하는지 찬성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일이다. 또한 비혼, 비혈연 가구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 우리나라는 정상가족만 인정한다고 제가 오프라인 때도 강조드렸죠.
그 정상가족만 인정하는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반대 의견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반대 의견은 주로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동성 결혼, 동성 간에 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히 종교계가 아주 반대가 심하죠. 왜 그러냐면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우회적인 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는 생활 동반자법인데 사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아직 제정되지 않는 법안으로 우리 사회에 급변하는 가족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런 중요한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지 차원에서는 생활 동반자법으로 과연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냐? 전 세계가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발맞춰서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고 발의하고 있고 논쟁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 확보. 이 정책의 필요성이 향후 과제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그 다음에 전달 체계의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겠죠. 예산 확보, 전달 체계 개선, 또 사회적 인식 변화. 특히 가족복지 정책은 단순히 지원, 돈만 주는 것을 넘어서 가족의 자립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가족이 자립하느냐, 역량이 강화되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산 확보다. 두 번째는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된다. 문화적인 인식,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한 가족만 정상 가족으로 보는 이런 인식이 변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비혼 가족이 사실상 더 애를 많이 낳는 거죠. 해외 같은 경우는 63%라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선진국가에서도 인구가 많이 있는 나라들은 30% 이상이 비혼, 결혼하지 않는 관계에서 애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립과 역량 강화. 가족 복지 정책이 가족의 자립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족 복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제 외국의 가족 복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가족 복지 정책은 각 나라의 복지국가 유형, 역사 배경,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외국 추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벌이 지원, 즉 일과 가정의 양립, 이것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겠다. 여기서 아동의 양육은 굳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원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본 가족복지를 제가 챗 GPT로 가상의 사례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휴직 후 복지가는 김지영 엄마, 또한 한부모 박민지 씨, 이런 사례를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휴직 후 복지가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지영 씨, 자, 휴직을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했는데 남편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휴직 기간 중에 낮은 소득 대출 때문에 생활 압박이 컸습니다. 한 사람만 보니까 생활비 압박이 컸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복귀 후에 중요 업무에서 어떻게 됐다? 배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얘가 어리니까 아플 때마다 병원 가야 되니까 연차를 자주 사용하니까 연차를 다 써버린 거죠. 얘 때문에. 돌봄 공백을 겪었습니다. 어디 가려면 얘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성평등주의 모델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보면 성격이 자녀적 성격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혼합적 자녀적. 성평등주의 모델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애 키우기 아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스웨덴의 미아 씨는 남편과 미아와 남편은 480일의 유급 부모 휴가를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거의 1년 넘게 휴가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결과 남편도 충분히 육아에 참여했고 미아는 경력 단절 없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경력 단절 없이. 이 스웨덴에서는 이 부모 휴가가 어떤 자기가 성숙해진다 이렇게 인식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직장을 그만둔다, 단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차피 나도 겪을 일이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미아의 복직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자유주의 모델인 미국입니다. 미국의 제인은 12주의 무급 가족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무급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돈을 안 받았다는 거죠. 소득이 보존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겠죠. 회사는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결과는 미복귀에 대한 부담, 경제적 압박으로 빨리 복귀해야 됐고 직장 내 눈치를 보면서 유연근무를 요청해야 됐습니다. 애 키워야 되니까. 의외로 미국이 상당히 개인주의라 가족 내의 어려움은 네가 해결해라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미국.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 이것이 미국의 복지 방침입니다. 한국의 박민지 씨. 저소득 기준에 부합해야만 정부의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만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과 근로를 통해 소득이 늘면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근로 의욕 상실의 덫에 빠지기 쉽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나라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피 탈가족화 모델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은 자녀적 모델.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아동수당과 양질의 공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지만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하므로 빈곤 위험이 낮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애를 키웠을 때 느끼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양육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가가 선 지급하고 나중에 그 아빠한테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육아휴직에 관한 실제 스웨덴에서 일하는 한국인 아빠의 하루라는 영상을 살펴보고 이 북유럽 가족, 즉 탈가족화, 성평등 모델을 갖고 있는 특히 스웨덴, 북유럽 중에서도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이 한국과 대비되는 이 탈가족화, 성평등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톡홀름에 자리한 한 다국적 기업.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80%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요. 이 회사의 직원도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습니다.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For the first boy, I was away for 12 months, and the second one, I was away for 9 months. AstraZeneca is able to pay regardless of position, regardless of salary, and it's never a debate. It's really an inclusive decision taken by the company as such. I almost forgot about my gender because I don't see any, say, disadvantage about being female, and it's quite, common here. And, I had only 3 months parental leave in Japan, and I also want to sacrifice my private life somehow to do my job. Mindset or perspective has changed after relocating to Sweden. Father or mother, you can go home early to pick up your child, and regardless of seniority. So I feel more, grateful here working in Sweden, also living in Sweden.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활용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이곳.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The only thing you have to do is notify your line manager or your manager and HR 2 months in advance of you wanting to go on parental leave. Parental leave is seen as a very natural part of your career. You know, being a parent is very development. So when you come back from your parental leave, we see that as a, you know, as a little bit of a break in your work life, but you come back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and you've grown as an individual, which is beneficial for the company. If you have a dialogue with your manager and your company in good time, in my case, be prepared to have a replacement. It is a very good opportunity, either having someone externally coming in to fill in your spot, or a good opportunity for a colleague to try new tasks.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기회로 작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아빠 김건 씨. 아침 8시에 출근한 그는 오후 3시가 넘으면 회사를 나섭니다. 이미 퇴근길 행렬이 시작된 거리. 퇴근 후 김건 씨가 설레는 표정으로 향하는 곳은 어린이집입니다. 먼저 막내딸의 하원을 돕는데요. 스웨덴에선 아빠나 엄마 2사람 중 퇴근이 더 빠른 사람이 등하원을 맡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큰아들까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내 보윤 씨와 스웨덴에서 가정을 꾸린 지 11년. 여느 스웨덴 가족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죠. 육아를 분담하는 게 무언의 약속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스웨덴에 살면서 이들이 느낀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경우는 못 봤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니세요? 그러니까 애 엄마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모든 여성들이 다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5개월 졌었고요. 어떻게 말을 꺼낼지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뭐 주변에서 한국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슬그머니 이제 그 얘기를 꺼냈었는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더 쓰고 싶으면 얘기해라.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다들 나도 쓸 거니까 모두가 다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밥 먹듯이 마치 잠자듯이 늘상 있는 일이니까. 기억나요. 예, 그날은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좀 아내한테 육아 이렇게 하면 이상적이지 않다. 아, 내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할까? 내 마음대로 한번 육아를 해봐야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애기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어요. 떠먹여 주는데 아이가 자기가 이제 먹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애가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그 부엌에다가 난리를 치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안 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그럼 눈 들어가면 또 울고 그러면서 애는 울고 집은 이제 여기저기 쏟아져가지고 더럽고 그게 첫날 처음으로 한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한 몇 시간 멘붕이었었어요. 아이들이 신생아일 때부터 좌충우돌하며 육아를 경험해본 아빠. 이젠 아이들과 함께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아빠와 숨바꼭질 놀이에 빠진 아이들. 아빠 얼굴 다 보여. 너무 빨리 찾아낸다. 잘 좀 숨어. 저녁 식사 준비도 놀이하듯 아빠와 함께합니다.
오늘 메뉴는 함께 만든 피자. 퇴근이 빠르다 보니 매일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도 가족과의 시간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진 시대. 부부는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는다고 하죠. 저희는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욕심이 많아서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가사 분담 그다음에 육아를 50대 50으로 하고 있어요. 스웨덴이 뭐 아이 키우기 뭐 좋은 곳이라 뭐 육아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고충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첫 단추가 이제 아빠도 육아휴직을 써서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가 됐던 게 이게 굉장히 그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네.